지난 수년 사이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메이저리거로 급부상한 한국. 그 주역이 되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서도 한국 무기하면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K9 자주포인데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이제는 사실상 레드팀 국가를 제외하면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로든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K9 구매국의 적이 되는 레드팀 국가들에게는 K9이 공포의 상징과도 같아졌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으로 이들은 유난히도 한국의 K9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발작을 하며 격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자주포와 K9을 비교하며 끝끝내 자기들이 더 강하다고 우겨대는데요. 이런 몸부림이 무색하게도 단순히 영상만 봐도 중국산 자주포의 허술함은 눈에 훤히 보이는 마당입니다. 중국은 이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박박 깔면서 개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었죠.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K9은 물론이고 독일의 판처하우비츠 등 세계 최고 성능 자주포와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되었다며 자신했는데요. 중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은 이런 과정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한국이 이런 느긋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국내외를 불문하고 저열한 성능으로 조리돌림을 당했던 중국의 자주포 PLG-05. 자신만만하게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했지만 포를 쏠 때마다 사격 재원 확보가 되긴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흔들리는 탓에 갖은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겉보기로도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웬만해서는 자국 무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띄워주는 중국 국내의 여론조차 PLG-05에 대해서만큼은 싸늘했었는데요. 그간 중국이 자주포를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의 K9을 지목하며 라이벌 의식을 불태워왔던 만큼 그 결과물이 고작 춤추는 자주포라는 것에 대해 실망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구긴 중국은 서력을 위해 즉시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PLG-05B라는 이름이 붙는 이 개량형 자주포는 그간 틈틈이 테스트를 위해 트럭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그 성능을 홍보하고 나서면서 얼마만큼의 발전을 이뤘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젠 PLG-05A로 불리는 원본의 경우 차대 부분의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차대와 그 안의 현가장치가 사격의 반동을 전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포를 쏠 때마다 요동치며 뒤로 밀려난 것이죠. 사격할 때뿐만 아니라 파워팩의 성능이 모자란 탓에 기동 성능도 엉망입니다. 21세기 무기라는 게 무색하게도 한 쌍의 레버로 조정하는 기계식 변속을 해야 하며 엔진 출력도 800마력에 불과해서 이동 중 방향 전환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쓸데없이 높은 포탑 때문에 높아진 무게 중심도 기동성 감소에 일조했습니다. 개량형인 PLG-05B의 경우 아예 차대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인 부품에서의 변경이 많았습니다. 엔진룸이나 내부 공간 등 전체적인 기골은 기존과 같았는데요. 대신 보기륜을 6륜에서 7륜으로 늘리고 96B 전차에 들어간 1000마력 파워팩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변속기 역시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죠. 이제야 평균적인 21세기 기갑 병기라고 불러줄 만한데요. 그 외에도 포탑의 셰시를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무게중심을 낮추고 방호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비효율적인 내부 공간 활용도도 개선하여 30발에 불과했던 탄약 적재량을 60발까지 늘렸습니다. 이러한 개선점들을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종합적인 성능이 한국의 K9을 넘어 독일의 판처하우비츠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비로소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데에 모자람이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성능이 전부 진짜라면 이런 자신감은 허세라고만은 볼 수 없기는 합니다. 원본 기술이 러시아에서 온 만큼 나름대로 자동 장전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판처하우비츠에 비해서도 비교 우위가 있는 셈이죠. 물론 이들이 무기 성능을 부풀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믿어줄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요.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훗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기종이 나왔다고는 여기는 편이 좋습니다. 중국이 무기를 처음 내놓으면서 부풀린 성능을 어느샌가 따라잡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든 사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신형 자주포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을까요? 최근 들려온 소식은 그 해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국내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K9의 성능 개량에 관련된 새로운 연구 개발 계획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자주포 플랫폼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성능을 구현한 한국. 하지만 언제나 한국은 화포 성능에는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K9 같은 우수한 무기도 이런 갈증을 채우는 데에는 모자람이 있죠.
그러나 이 이상으로의 발전은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선구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K9이 여태 제시되었던 자주포 기술을 한데 모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면 이 뒤로는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접목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그 새로운 방향성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자동화와 무인화입니다. 지금도 K9은 전 세계 어떤 자주포 플랫폼보다도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K9을 무인 병기로 만들어 모든 전투를 자동적으로 치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화제가 된 연구 개발 계획에 등장하는 기술 역시 이런 무인화의 초석입니다. 바로 레이저 점화 장치입니다. 보통 K9을 포함한 155mm 화포는 포탄 자체로는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화약을 사용합니다. 이런 화약을 폭발물로 바꾸어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탄두를 날리는 것은 뇌관이라고 부르는 작은 부품입니다. 뇌관은 그 자체로 자그마한 폭발물입니다. 다만 포탄의 화약보다는 훨씬 불안정해서 충격을 주면 폭발을 일으키죠. 155mm 화포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격 직전에 이 뇌관을 포탄에 삽입하고 공이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관이 일으키는 작은 폭발이 화염 정도에는 반응하지 않던 포탄의 장약을 점화시켜서 이른바 의도적인 유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장약과 뇌관을 분리한 덕에 155mm 포탄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셈인데요. 다만 문제는 뇌관을 직전에 삽입한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뇌관 삽입 과정은 다행히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작업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할은 뇌관 집조립체라는 기계가 수행해주죠. 사람이 할 일은 이 뇌관 집조립체에다가 사용한 양만큼의 뇌관을 채워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바로 이 뇌관 집조립체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포 내부의 폐쇄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포 내부의 폐쇄성은 곧 장약의 포갑과도 이어지므로 화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새어나가는 화염과 포갑으로 인한 승무원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뇌관 집조립체에 사용한 뇌관을 채우는 작업은 다시 결합하는 과정까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끔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대로 결합되지가 않아서 틈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뇌관 집조립체 자체가 폐쇄성을 떨어뜨리는데 결합 실수로 틈까지 생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화염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염이 차량 내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면 즉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이런 과정으로 일어난 화재로 국군 장병이 희생된 사고도 국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관집의 스프링이 노후화되어 장력이 모자랐던 나머지 폐쇄기가 포신을 완전히 닫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약실의 화염이 누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안전한 구조를 K9을 비롯한 155mm 화포에서 널리 채택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으며 뇌관 분리 구조로 얻는 안전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포에 미친 한국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뇌관이라는 구조를 없애버림으로써 더욱 완벽한 화포를 만드는 것을 추구했죠. 한국이 뇌관 대신에 장약 격발을 위해 고른 것은 바로 레이저였습니다. 현재 육해공을 막론하고 모든 군사 방면에서 폭넓게 연구되고 있는 레이저 기술은 주로 드론이나 미사일을 상대로 대공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점차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출력만 충분하다면 레이저로 얇은 장갑판 정도는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이를 뇌관 대신에 포탄의 장약에 고열을 가하는 용도로 사용해서 뇌관을 별도로 결합하는 과정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면 뇌관 보충을 위해서 부품을 매번 분리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므로 소소한 화력 향상과 안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국군 장병들의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 추구하는 원래 목적인 무인화에도 유리합니다. 그냥 포 뒤쪽에 레이저 조사 장치를 달기만 하면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계 속에서 포를 쏠 수 있으니 뇌관 보충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모되는 자원의 가짓수를 줄임으로써 무인 작전에서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죠. 이를 시작점으로 K9은 가까운 미래의 원격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밖으로 포탄을 날려대는 쇳덩이가 사람 한 명도 안 태우고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이에 천문 넘게 우글우글댄다는 점에서 적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차근차근 무인화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의 K9. 이제야 K9의 기본 성능 수준에 도달한 것 정도로 기뻐하던 중국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또 다시 쫓아갈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해버렸기 때문이죠. 발상의 전환으로 안전성과 화력의 두 가지 토끼를 잡은 한국. 한국이 미래에 만들 새로운 개념의 K9은 어떤 모습일지 큰 기대가 됩니다.
러시아에서 또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고용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이 바그너 그룹을 이끌던 인물이자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푸틴을 배반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 시작과 동시에 러시아 남부의 인구 11위 대도시 로스토프나도누를 점령하고 거기서 모스크바까지 무려 1000km에 달하는 거리를 하룻밤 만에 주파하며 그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입성 직전에 돌연 진군을 멈췄고 현지의 소식을 역시 몇 시간 정도 끊겼었는데요.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어이없게도 프리고진이 러시아 측의 협상에 응해 벨라루스로 망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상황 종료된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소동은 여러모로 전쟁의 향방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이런 큰 사건들이 러시아 주변 국가들에게는 그다지 새롭거나 놀랍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소련 시절 러시아와 한몸이었던 국가들이라서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게 익숙한 거죠. 하지만 익숙한 것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 그런 국가들조차도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사일처럼 벌어지는 러시아가 이웃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때 소련의 일부였고 지금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최근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을 향해서 사실상 너희들은 이런 이웃 곁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짜증을 낸 것인데요. 이는 최근 들어서 한국과 군사적 협력을 늘리고 있는 에스토니아한테 서유럽 국가들이 적잖이 눈치를 줘왔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들에 대해서 자기들을 돕지 못할 거라면 한국에서 무기를 샀건 말건 관여하지 말라고 말한 셈입니다. 서유럽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한국은 줄 수 있다면서 말이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되던 전개였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번 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에도 전투로 목숨을 잃은 소속 용병들을 배경으로 러시아군 수뇌부를 저격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바그너 그룹이 얼마만큼의 인명피해를 입었는지 대놓고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프리고진은 여기서도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탄약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 뒤로는 심지어 모스크바가 드론 폭격을 당했을 당시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며 푸틴을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전후쯤부터 푸틴이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을 팽할 속셈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적어도 러시아 정부와 바그너 그룹 사이에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음은 확실했죠. 프리고진은 사실상 푸틴의 측근이 되어 성공한 인물입니다.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나오는 등 프리고진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범죄자 신분의 무일푼이 된 프리고진은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핫도그를 팔게 됐는데요. 이 사업이 의외로 번창해서 요식업 회사를 세우고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 만난 것이 지금의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프리고진은 2003년부터 푸틴의 생일이나 크렘린궁의 연회에서 케이터링을 맡았는데 이때 푸틴의 눈에 든 이후로 그에게는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병영식의 90% 이상을 독점 공급하며 재산을 불린 프리고진은 2014년 바그너 그룹을 설립합니다.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들을 스카웃해서 구성한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은 돈바스 전쟁과 크림반도 강제 병합 사건 등에서도 러시아를 도우면서 푸틴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때쯤부터는 푸틴의 더러운 칼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이번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쟁을 좀 하다 보니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훨씬 무능했다는 것입니다. 죄수병들을 제외한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은 싸우는 것이 생업인 만큼 전투에 매우 능했고 그래서 각지의 전장에서 주력 부대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전이 이어져 바그너 그룹 용병들의 희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용병들의 지휘를 위해 크렘린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았고 푸틴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틴의 또 다른 측근들인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의 엉망진창 지휘는 휘하의 바그너 용병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으며 푸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 프리고진은 조바심이 났죠. 슬슬 딴맘을 먹게 된 프리고진은 결국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을 축출하겠다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러시아 정규군에 맞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고 밝힌 바그너 그룹은 가장 먼저 로스토프를 점령했는데요. 뜻밖에도 이들의 행보를 환영하는 로스토프 시민들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은 프리고진은 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는 거의 1000km. 프리고진은 이 거리를 가는 동안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세력들이 가세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정규군 일부는 이들의 진군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동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인근에 도착했을 때 프리고진의 뒤를 따른 차량의 수만 거의 1000여 대, 병력은 최소 2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들을 막기 위해 러시아 정규군이 보낸 항공지휘기 한 대와 공격 헬기 6대가 격추당하는 등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피해도 입혔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은 여기서 진군을 멈춰버립니다. 그 이후로 분석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널리 퍼뜨려버린 것이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쿠데타의 성공 여부는 속도전으로 결정됩니다. 공고하게 다져진 기존의 국가 시스템에 얼마나 빠르게 파고들어 무너뜨리는지에 그 성패가 달려있죠.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대다수의 쿠데타는 상황이 대부분 종료된 다음에야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프리고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쿠데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모스크바에서 1000km 떨어진 도시에 진을 쳤죠. 그나마 속도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어서 하룻밤 만에 그 거리를 주파하기는 했지만 무리한 행군이었던 만큼 모스크바 인근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병력은 그 자리에 지쳐서 퍼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패착은 바그너 그룹에 동참한 세력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프리고진이 이례적으로 쿠데타를 시작하는 선언을 한 것은 그 선언을 듣고 일어나서 자신들에게 동참하는 세력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수가 충분치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쿠데타 선언 후 크렘린도 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을 때 푸틴은 전장에서 어떻게든 병력을 빼내서 모스크바 방어 병력으로 배치시켰죠.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인근에 도착했을 때 푸틴이 모아둔 방어 병력은 생각보다 많았고 바그너 그룹에 찬동한 병력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대로 모스크바에 밀고 들어가도 승산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프리고진은 결국 그 자리에서 쿠데타를 포기해버립니다. 푸틴을 대신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러시아의 괴뢰국 벨라루스의 대통령 루카셴코가 프리고진과 접촉했고 프리고진은 여기서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는 벨라루스로 사라졌고 그를 따라서 모스크바까지 달려온 바그너 그룹 병사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프리고진을 따라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러시아 국방부가 직접 계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 가 있어야 할 프리고진은 이미 실종됐죠. 러시아의 오랜 역사를 되새겨보면 앞으로 프리고진이 겪을 일은 숙청 외에는 없습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러시아는 이번 사건으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말할 것도 없고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타도 대상으로 지목된 데다가 그에 찬동하는 여론도 확인되어 완전히 푸틴의 눈밖에 나고 말았습니다. 그 푸틴 역시도 수하의 일개 용병단한테 칼끝을 겨눠진 것도 모자라서 상황을 직접 해결하지도 못해서 괴뢰국 수장의 힘을 빌렸다는 점에서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이 하룻밤 동안 유일하게 웃었던 것은 최전방 전력이 조금이나마 빠져나가서 다른 날들보다 더 많은 진격을 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군 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사색이 됐던 것은 러시아 인접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아무리 철책 건너 이웃나라 이야기라지만 막장의 끝을 달리는 러시아의 상황의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들이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태세로 군비 확장에 나선 것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이런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였습니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이웃 국가와 국경을 맞댄 상황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어태세를 굳건히 해두는 것만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 중 하나가 에스토니아였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에서 K9을 사간 고객 중 하나죠. 이들이 K9을 고른 이유 역시 러시아 대비책으로 고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꽤 일찍부터 K9의 가능성을 알아본 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의 거래는 2017년경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방산의 입지는 지금만 하지 못했던 만큼 당시 에스토니아는 무기가 궁한 나머지 유럽 국가도 아닌 저 멀리 한국에서 중고 자주포를 사왔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독일 등 서유럽의 무기 판매자들은 자신들에게서 무기를 사가지 않는 에스토니아가 괘씸해서 적잖이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에 와서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 공급 능력이 얕은 바닥을 드러내자 에스토니아는 이제야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1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 쿠스티살름은 국경 너머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서유럽에서는 자신들이 구하려고 하는 무기를 제때 구할 수가 없다면서 쏘아붙이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에는 팔 수 있는 무기도 충분치 않을 뿐더러 지난 16개월 동안 갖가지 제재를 가하고도 러시아를 막을 수 없었다며 그들에겐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시장에서 2배의 장애물을 안고도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원하는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서유럽의 방산 기업이 아닌 한국을 택하는 것에 대해 토를 달지 말라고 말했죠. 최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SNS를 통해 한국산 K9 자주포의 도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18문의 K9을 운용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운용분만큼의 K9을 추가로 주문해 2026년에는 총 36문의 K9을 운용하겠다고 말했죠. 역시나 서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해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들의 이런 반응에 질린 에스토니아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소 과격하게 내뱉은 것이 바로 디펜스1에서 전한 발언인 것입니다. 격동하는 세계 정세에서도 영향력을 늘려가는 한국.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슬기로운 처신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독일 자주포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K9 파생형 자주포가 기막힌 활약을 통해 한국 무기의 주가를 덩달아 올려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30년 경력의 독일 군사 전문가가 독일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폭로해 독일 자주포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이 유럽 자주포 시장에서 독일의 파이를 완전히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명성이 드높았던 독일의 자주포 펜저 하우비츠 2000이 독일에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독일에서 14대를 지원 보내며 우크라이나 포병의 한 축으로 운용되어 왔었던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 전쟁 초기엔 그 명성에 걸맞게 러시아군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명성에 가려져 있었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너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장의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독일이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의 상태가 좋지 않은 자주포를 골라서 보냈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긴급하게 군대를 재건하고 있는 유럽이지만 그 이전까지 과도한 군축으로 독일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 생산이 중단되고 정비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때문에 유럽에서 지원 보내온 서방제 무기들의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무기를 받은 우크라이나 정비병들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정비 불량 문제는 독일 무기라고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독일 언론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 보낸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포신 마모도가 심각해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 독일에 긴급하게 교체용 포신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자주포나 전차의 포신에는 수명이 있어 사격할 때마다 포신이 마모되고 지나치게 마모된 포신은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고 포탄이 불발되거나 폭발할 확률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보낼 자주포들을 독일군에서 운용 중이던 자주포 중에서도 마모도가 심각한 차량만을 골라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올해 들어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비청만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우크라이나 군에서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를 지나치게 혹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자주포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한 군사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군사 전문가인 나르스 빈켈스도르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펜저 하우비츠 2000의 마모 문제가 자주포의 설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WTD 테스트에서 리바운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고각 사격으로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포탄을 장전하고 장약을 넣는 사이에 중력으로 인해 발사체가 약간 뒤로 이동했습니다. 더 작은 공간으로 인해 가스 압력이 달라지고 더 많은 부하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는 설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실전에서 운용되면서 더 많은 반작용이 발생하고 포신이 파열하거나 심지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4주마다 정비창으로 보내 마모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실용적이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펜저 하우비츠 2000이 실전에서 운용되면서 설계와 달리 포신에 과한 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즉 포신의 마모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독일 엔지니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죠.
우크라이나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독일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독일에서는 급히 정비 인력을 급파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지적한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자주포의 기동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떨어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들은 펜저 하우비츠 2000은 독일의 잘 닦인 도로에서 운용하도록 만들어져 우크라이나의 숲이나 늪지대에서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독일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했었던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막상 전장에 투입되고 보니 험지 돌파력이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쳐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 못 박은 채 지정해준 좌표로 사격하기만 하면 됐었던 과거와 달리 대포병 레이더의 등장으로 대포병 전술이 발전한 오늘날 자주포에는 뛰어난 기동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치를 옮기며 사격해야 생존성을 높일 수 있고 자주포가 기동할 수 있는 거리만큼이 자주포의 사정거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죠.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 역시 3세대 전차와 맞먹는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 10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K2 전차에 맞먹는 55톤에 달하는 막대한 중량을 가지고 있어 궤도 차량임에도 늪과 진흙탕으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대로 기동할 수가 없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포장된 도로에서만 운용해왔었던 독일군은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진흙탕을 넘지 못해 무력화된 독일 자주포와 다르게 거침없이 기동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자주포가 있으니 바로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현재 크랩 자주포는 뛰어난 기동성과 험지 돌파력으로 펜저 하우비츠 2000이나 하이마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까지 진출하여 러시아의 깊숙한 곳까지 포탄 세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러시아 포병부대의 주력 자주포를 격파하는 데 성공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도네츠크 주 바흐무트 지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26포병여단의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군의 괴물급 자주박격포 2S4 튤판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통해 튤판 자주 박격포가 폭발하여 버섯구름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튤란 자주박격포는 현존하는 가장 구경이 큰 자주박격포로 무려 134.2kg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폭탄을 최대 20km까지 날려보내는 게 가능한 무기입니다. 일반적인 155mm 곡사포탄의 무게가 43kg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4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연사력은 분당 한 발로 일반적인 자주포들과 비교하면 느린 편이지만 단 한 발만으로 상황을 종료시키기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폭탄뿐만 아니라 철갑탄과 화학탄, 심지어 핵탄두까지 운용이 가능한 무기이죠. 소련 시절에 개발되었지만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화력으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거치고 여전히 운용 중인 무기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포병대의 중요한 전략 자산로 러시아 진영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 자주박격포를 크랩 자주포가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최전선 깊숙한 곳까지 신속하게 전진하여 포격을 날리고 신속한 후퇴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크랩 자주포의 뛰어난 기동성은 모두 K9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크랩 자주포는 동세대 자주포 중 기동성이 상당히 뒤떨어지는 자주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한국에서 K9 차체를 수입하기 전에 폴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UPG NG 차체를 적용할 예정이었는데요. 구마르 와벤데 4에서 개발한 기존의 UPG NG 차체는 K9 차체보다 중량이 4톤이나 더 나가면서도 엔진의 출력이 850마력에 불과해 K9보다 최대 속도가 시속 10km나 낮았었습니다. 이후 폴란드제 차체가 반동 제어에 완전히 실패하며 결국 K9 차체를 수입하여 크랩 자주포를 완성하였고 그렇게 K9급 기동력을 갖춘 폴란드제 자주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40톤급 자주포 중 톤당 출력이 20마력이 넘어가는 자주포는 K9 자주포와 K9의 다리를 가진 크랩 자주포뿐인데요. 게다가 K9의 차체에는 최초로 주력 전차에 적용되는 유기압 편수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 크랩 자주포는 구형 토션바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여타 자주포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험지 돌파 능력과 지속적인 전투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승차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크랩 자주포가 라스푸티차로 뻘밭이 되어버린 우크라이나 전장을 제 집처럼 누빌 수 있었던 것도 이 유기압 편수 장치 덕분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제 무기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원인은 독일 방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3배나 되는 비싼 가격과 대규모 군축으로 인해 독일에서도 매우 적은 수량의 자주포만이 생산되어 운용되어 왔었고, 훈련 횟수도 대폭 줄어들어 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량하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우리 군에서만 1300대가량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매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개량할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전을 통한 실전 경험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후와 환경 조건에서 운용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받아들여 더 발전된 형태의 K9A2 자주포 개발을 진행하고 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은 시작점은 K9이 펜저 하우비츠 2000에 다소 뒤처져 있었을지도 몰라도 이제는 확실히 추월했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각광받으면서 독일에서도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에서 K9 자주포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 주문은 몇몇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물량을 다시 채우는 정도뿐이고 추가 발주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망가진 방위산업의 실태를 드러낸 기사가 보도되며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앞으로도 K9 자주포의 경쟁자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사실에 따르면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155mm 포탄은 고작 2만 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단번에 33만 발에 달하는 포탄을 지원 보낸 한국의 탄약 생산 능력과 비교되고 있는데요. 독일 국방부는 다급히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보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독일의 부족한 탄약 생산 능력으로는 향후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포탄을 가려먹는 매우 까다로운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펜저 하우비츠 2000 포신 균열의 원인으로 독일에서 생산된 전용탄이 아닌 나토 규격의 포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펜저 하우비츠 2000을 수입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독일에서 탄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국 군대의 포탄 비축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독일에서 포탄을 수출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K9A2 자주포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된다면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는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자존심인 K9 자주포. 향후 개량 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에서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조차 안 하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래 자주포 사업이 위기에 빠진 미국과 달리 한국은 순조롭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본인 사업을 포기하고 미래에 개발될 한국 K9 자주포를 수입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그너 용병 그룹의 반란,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쿠데타 소식에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그의 향방에 관심을 곤두세웠는데요. 하지만 쿠데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프리고진은 모스크바 침공 계획을 철회했고 푸틴은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며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카오스 상태에 놓인 것이죠. 푸틴은 군 장악력과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러시아군 고위직들은 푸틴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전장의 소강 상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병력이 빠져나갔어도 상당수의 정규군 병력은 아직 전장에 있고 러시아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푸틴은 지금보다 강경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강경한 공격을 통해 푸틴의 잃어버린 위신을 되찾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인근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지대 주변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바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자주포입니다. 우크라이나 병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노린 러시아군의 기습 포격이 잇따라 성과를 거두자 자주포가 점점 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화력에 맞서 자주포를 보강하여 전선에 다수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폴란드가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게 건네주면서 화력 보강을 했으나 물량 면에서 부족한 것이 한계로 드러났죠. 이때 당시 우크라이나에 보급된 자주포가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입니다. 한국의 K9을 모델로 삼은 자주포로 소수가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화력 면에서 화끈한 모습을 보이며 단숨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취급된 무기입니다. 러시아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푸틴이 한국을 향해 무기 제공을 할 경우 한국,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을 경고하기도 했죠. 그만큼 한국 무기의 위력을 러시아가 톡톡히 체험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테스트를 거쳐 군 관계자들의 감탄을 이끌어내는 K방산의 대표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런 K9 자주포가 2차 성능 개량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밝히며 K9A2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1단계 성능 개량 버전인 K9A1보다 더 뛰어난 물건이 몇 년 안에 전장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죠. K9 자주포는 초기형인 K9과 1단계 성능 개량을 거친 K9A1이 함께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K9A2의 경우 A1에 비해 화력과 운용성이 더 개량될 전망인데요. K9 자주포 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행사장에서 K9A2 시제품을 공개하며 앞으로 K9 자주포가 바뀔지 일부분을 공개했습니다. K9A2의 경우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해 최대 발사 속도를 분당 9발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기존 A1의 경우 분당 6발을 쏠 수 있었죠. 30에서 40%의 화력 강화 효과를 본 것입니다. 기존 A1 자주포에는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A2에는 3명만 탑승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요.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강력한 자주포를 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성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을 희망하는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 주한대사는 이 소식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대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향후 영국의 MFP 사업을 앞두고 K9A2는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시제품을 미리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영국군 관계자들은 탑승감 차원에서 다른 자주포에 비해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궤도형 차량으로 디자인되었기에 지형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어 어떠한 지형에서도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다른 자주포와 차별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유효사거리 역시 기존 A1에 비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며 A2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을 견제하기 위해 차세대 장거리 자주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첨단 무기 투자에 관심을 쏟던 나머지 상대적으로 자주포와 같은 재래식 화포 관련된 기술 발전에는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자주포가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면서 미국도 차세대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초장거리 자주포 사업이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ERCA라는 이름의 차세대 장거리 자주포 사업은 100km 유효 사거리를 가진 자주포를 개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죠.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미 육군 27야포 포병연대가 시범 운용 중인 ERCA를 보도했는데요. 일명 철의 우레라 불리는 이 모델은 미 육군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의 사거리, 기동성, 생존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XM113 신형 포탄을 사용해 현재 유효 사거리가 7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 사격을 통해 60km 떨어진 목표 지역까지 보내는 것을 여러 번 성공시키기도 했죠. 미국은 이 자주포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선진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근 실험을 통해 당초 목표였던 70km 목표 지점에 타깃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며 개발은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발에 있어 난항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방위 전문지 내셔널 디펜스는 미국이 운영 중인 ERCA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24년 회계연도에 맞춰 국방 프로그램 예산 실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ERCA 프로그램은 실험 도중 엔지니어링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당초 계획인 2024년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하위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기술 문제로 인해 테스트 중단 사태를 겪은 것이죠. 내부 감사 결과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ERCA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몇 년은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업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 정부 책임처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고 필요한 예산과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GAO는 당초 사업이 예측한 기간인 5년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며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남겼죠. 미 육군은 GAO에게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GAO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 두 기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한국의 K9A2 개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착실히 성과를 보이며 개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초장거리 자주포 개발에 속도를 내는 국가들을 염두해
한국도 자주포 사거리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디펜스는 2027년까지 사정거리를 40km의 2배인 80km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58구 경장 무장 기술과 신형 고체 연료 램제트 추진탄을 사용하여 사정거리를 획기적으로 개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A3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근미래에는 레일건과 초장 사정포를 장착할 수 있는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기술력에 한국이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계획이 이뤄진다면 사거리 500km 이상 되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초장거리포 플랫폼으로 K9이 진화하는 것인데요. 현재 자주포 제조 능력에 있어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전망에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자주포의 개량 속도와 성능에 주목하며 한국산 자주포를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등장했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은 K9 자주포와 관련 하나디펜스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미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차륜형 자주포 성능평가를 실시, 무력 시위로 성능을 선보였죠. 미국산 155mm 포병 탄약을 사용해 선보인 K9 자주포 시범 발사는 미 군사 관계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이뿐만 아니라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와 공동연구 개발 협정을 맺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집요할 정도로 K9 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샘 페레즈 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 조사관은 미국과 한국, 양국 사이의 군수품 호환성을 확인하는 것이 파트너십의 목적이라고 밝히며 K9A1의 안전 테스트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죠. 보통은 미국 국내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물건만을 채용하던 미 육군이 태도를 바꿔 한국의 자랑인 K9 자주포와 그 후속 모델을 수입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탄약의 호환성은 물론 안전성 테스트까지 마친 것은 어찌 보면 미군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형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는 미국이 굳이 시간을 들여 K9 자주포 테스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K9 자주포를 높게 평가한 것이죠. 미국의 장거리 자주포 사업이 휘청이는 가운데 한국은 과연 미국 미래 자주포 사업을 대신할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미국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난 한국의 방산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K방산이 양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